저희 머리가 작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페이지 60페이지라고요? 네. 생각하고 수의 비밀. 자, 오늘 하는 시작품들은 다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라고 하냐면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해석 관점이 있었다, 그치? 자, 그래서 내재적 관점, 자, 그 다음에 표현론적 관점, 반응론적 관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투영해가지고 어떤 근거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석해낼 것인가를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볼게요. 수의 비밀이라고 하면 이 수는요, 바느질 얘기합니다. 숫자 할 때 수 아닙니다. 수 놓는 거야. 바느질로. 알겠죠? 자, 또 하나 볼게요. 한용운이라는 시인입니다. 자, 이 한용운이라는 시인은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일단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직업이 승려였습니다. 스님이었어요. 스님 2주 연속 나오네. 맞죠? 지난주에도 스님 얘기했는데. 맞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작품을 썼던 요 시기가 일제강점기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읽는 거에 따라서 표현론적으로 읽느냐 반영론적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다. 그쵸? 자, 볼게요.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옷을 지어 놓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의 화자를 또 무엇으로도 볼 수 있느냐? 여성 화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적 화자지, 실제로. 여성적 화자. 여성 화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 맞죠? 그런데 여성적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놨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 지어 놨어. 자, 시위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제 이 화자가 자기가 이런 옷들을 다 지어놨다는 거야. 지금 다 지어놨습니다. 자,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옷을 다 지어놨는데 뭐만 안 했다? 이 조그만한 주머니에 수 놓는 거, 자수 놓는 거만 안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옷을 이제 이 짓는 사람 입장에서 이 옷들을, 큰 옷들을 다 지어놨는데 이 조그만한 이 주머니에 수를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이제 다 짓는다라는 거야. 내가 손 까딱하면 이제 다 지을 수 있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 옷이 누구의 옷이냐라고 했을 때 요거 당신의 옷. 나는 당신의 옷을 지어주려는 사람인 거야, 화자.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계속 그걸 쥐고 있었다는 거야. 또는 자주 쥐었다는 거야. 그치?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안 했다, 수를 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라고 해서, 자, 지금 얘가 뭐야? 위에 손때가 많이 묻은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맞죠? 자, 손때가 많이 묻은 이유,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해서 자꾸 막 지었다 놨다 지었다 놨다 하니까 해진 거야. 맞죠?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 이러한 비밀이 어떤 비밀을 말하느냐?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이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당신의 옷을 짓고 있는데 못 지은 거야? 안 지은 거야? 못 지은. 네? 안 지은. 안 지은 거죠. 지을 능력이 있는데 짓지 않은 거야. 맞죠? 못 지은 거는 지을 능력이 없는데 못 지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지을 능력은 있어. 안 지은 거야. 자, 그런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수를 놓으면은 그 수 놓는 그 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내 마음이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된대요. 내가 마음이 아픈데 이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된대. 그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짓고 싶은데 짓지 않아. 겉으로 볼 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겉으로 볼 때 어떤 표현? 모순된 표현이야. 맞지? 자, 그래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떤 표현? 역설적 표현입니다. 역설법 또는 역설적 표현에 해당하고요. 자, 그러면 이 역설적 표현의 정의가 뭐야? 겉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그 속에 삶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의미,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데 라고 하면은 짓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뭐가 없다? 얘기해주세요. 뭐가 없다? 보물이 없다. 그 안에 넣을 만한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다시 짓지 못했다. 또 언제까지 학교 놓을 건데? 내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당신이 올 때까지.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옷이 완성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 당신이 있어야 돼. 이 옷의 주인은 누군데? 당신이야. 자, 그 말은 지금 당신은 나한테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당신을 뭐 하고 있는데? 그렇지, 기다리고 있잖아. 이해돼요? 자,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완벽하게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이 나에게 오고요. 내가 마무리로 요 수를 딱 지어. 그래서 내가 이 옷을 당신에게 입으라고 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완벽한 상황이 와, 안 와? 안 와. 왜? 당신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당신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지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 사랑을 완벽하게 완성하고 싶어서 난 내 옷을 뭐 하고 있다? 다 완성하지 않고 있다 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관점을 볼게요. 자, 당신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일단 첫 번째 내재적 관점으로 절대론적 관점. 으로 해석하면 당신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연인, 어떤 사랑이 돼서. 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맞죠? 이 시 내재적으로만 봤을 때 심지어 화자도 여성적이니까 남성을 기다린다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자, 좀 더 나가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다음 2번 표현론적 관점. 무엇을 중심으로? 작가의 그렇지. 삶을 바탕으로. 자, 그러면 이 당신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 했어? 승려. 그럼 당신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천님.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고 어떤 종교적 절대적 또는 깨달음 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마지막. 그렇지, 반영론적 관점.
은 뭐였어? 시대. 그렇지, 시대적 배경. 을 바탕으로 해석하면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을? 광고. 그렇지, 조국 광고. 이해됩니까? 네. 자, 이게 바로 작품 해석의 관점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알겠죠? 자, 다음 문제 숙제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탈속적 공간 문제. 이거 수액이면 문제 잠깐만 볼게요. 탈속적 공간. 자, 이 탈속적 공간이라고 할 때 이 탈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 맞아요. 어떻게 잘 알아? 속세를 벗어난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경어체. 쉽게 말하면 높임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한자성어. 활은 점점 이제 무엇으로 치달아간다? 절정으로 치달아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다음 고진감래. 자, 고진감래 쓰는 것. 술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진감래 중 아니고 나쁜 일 뒤에 좋은 일. 맞습니다. 고진. 자, 쓴 것이 다하면 감래, 단 것이 온다.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말이죠. 자, 다음 진퇴양난 뭡니까? 물러설 수 없어.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 독수공방 뭡니까? 혼자 외로이 있는 상황. 독수공방. 이 방 안에, 빈 방 안에 혼자 있는 거야. 자, 학수고대.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학수고대라고 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몇 페이지입니까? 154. 네. 54. 오케이. 자, 다음 눈. 자,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많이 나옵니다. 자, 김수영이라고 하는 시인은 대표적으로 언제쯤에 많이 활동하였던 작가냐라고 하면은 1960년대에 주로 많이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물론 70년대도 활동하고 그 뒤에도 살아는 있었어요. 네, 1950, 60년대라고 하면 되겠다. 1955에서 60년대. 자, 잘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상징적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그 말은 이 상징어에 무엇을 우리가 투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볼게요. 제목이 눈입니다. 눈은 살아있다. 자, 잘 보세요.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제일 처음 볼 때는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냐? 내재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내재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항상 쌤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해도 작품 안에서는 3인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작품 안에서 눈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눈은 살아있는 거야, 이제. 알겠죠? 자, 눈은 살아있어. 눈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리고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리고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자, 잘 보세요. 눈은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똑같아. 이게 핵심이잖아. 그치? 근데 그 다음에는 떨어진 눈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는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대. 자, 그래서 눈이 살아있다라는 걸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런 식의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점점점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나 점점점 크게 얘기하거나 점점점 작은 대상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모든 표현법을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층적 반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층적 반복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눈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눈의 생명력인데 눈이 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연 기침을 하자. 아까는 눈이었어 맞지? 자 지금 기침을 하재요. 누가 기침을 하느냐? 젊은 시니어 기침을 하자.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하자. 아 내고 말고 또 동그라미. 자 하자가 우리 어떤 어미냐라고 하면 청유형 어미입니다. 뭐뭐 하자라고 하는 거야 맞죠? 청유형 의미입니다. 어미예요. 자 그런데 이 청유문을 잘 생각해 보면요. 뭐뭐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야. 하자 라고 했으니까 너도 하는데 누구도 하자 나도 하자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라고 하는 것도 젊은 시인 당신도 기침을 하자 나도 하자 이 말이야. 알겠죠? 어디에다 대고 하느냐? 눈 위에다 대고 기침을 하재요. 기침을 하는데 눈 위에다 대고 하재. 자 그러면 아까 눈은 어떤 존재였어? 굉장히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렇지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 왜? 1년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자 그래서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자 잘 보세요. 시니어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자 잘 보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눈 위에 대지 않고 기침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지금까지 없었다. 도 떠올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시인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다 기침을 해야 된다? 눈 위에다가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야. 왜? 눈 위에다 기침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마음 놓고 할 수 있거든. 이해되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몰라 맞지?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눈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서. 근데 살아있는 이유가 나왔어. 뭐 때문에 살아있는데? 얘네 때문에 살아있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예요. 자, 잘 보세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죽음은 보통 우리가 두려운 대상이잖아, 그치? 자, 그럼 이 죽음의 두려움을 잃어버린 이런 대상들이겠지, 맞죠? 자, 이런 대상들을 위해서 눈은 뭐하고 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데? 기침? 그렇지, 기침이죠. 눈에다 대고 기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에다 대고 기침을 하려면 눈이 어떻게 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맞죠? 자 그래서 눈은 잘 보세요.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긴 생명력을 가진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가래 별표 마음껏 뱉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눈을 바라보며 기침을 할 때 기침을 하는 이유 뭡니까? 가슴 속에 있는 가래를 뱉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 가슴 속의 가래는 긍정적인 존재야 부정적인 존재야? 부정적인 존재겠지.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있는 부정적 대상을 어디에다 뱉어버리자고? 아주 하얗고 생명력 있는 이 눈에다가 뱉어버리자고. 그러면 뭐가 돼? 이 기침을 한 사람이 정화, 깨끗해지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가슴에 맺혀있는 이 가래를 뱉어내는 행위로서 뭘 하는데? 정화가 되잖아. 눈을 통해 정화가 되는 거야. 맞지? 이 눈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눈은
젊은 시인 또는 화자를 기침을 할 수 있게 어떻게 마음 놓고 기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상이자 동시에 우리를 뭐 해주는 대상,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대상으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시를 내재적으로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 눈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순수성을 바탕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무엇을 회복하자? 그거 순수함을 회복하자. 이 눈을 통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재적으로 봤을 때야 내재적 관점. 내재적 관점으로 봤을 때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를 이제 시대적 배경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1950, 60년대인데 50년대 한 말에서 60년대 초라고 보면 돼요. 이때 무엇이 있었느냐? 6.25 지났지. 50년대 6.25인데. 이 전쟁 끝났어. 6.25가 한 3년 정도 갔잖아, 그렇지? 전쟁 이후에 첫 번째 대통령 누가 됐습니까? 전쟁 이후에가 아니지. 전쟁 때도 이미 대통령은 있었잖아, 맞지? 누구였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한 번 했어요? 몇 번 했어? 연임했습니다, 맞죠? 자, 연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어, 없었어? 많았지. 자,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부정선거? 몇 부정선거야? 3.15 맞습니다. 3.15 부정선거였었죠. 자, 그러면 이 3.15 부정선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5 뭐라고? 4.19 혁명이 일어났죠. 자, 4.19 혁명을 통해서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었죠. 자, 그래서 요 시기 때 언론이 통제당하고 안 적어도 돼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마음껏 자신의 의견을 이거는 옳지 못하다. 그리고 왜냐면 지금 세 번째 대통령이 연임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옳지 못하다고 목소리도 내고 막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당시에 이 지식인들 중에서 그게 옳지 못하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속으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차마 말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거든. 맞지?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기침하는 행위는 무엇에 해당하는 거야? 자신의 의견을 표출. 자신의 의견을 표출 또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겠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 시인은 뭐에 해당하겠어? 그 당시를, 그렇지, 지식인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정적 현실을 타개할 옳은 목소리를 내자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관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반영론적 관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옳은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자, 이 옳은 목소리는 뭐였어? 3.15 부정선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품을 뭐라고 하느냐? 현실 참여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참여적 성격을 띈다.
참여적 성격을 띈다라고 표현합니다. 참여적 성격. 자, 뒷장에 A시에 드러난 작가의 현실인지 볼게요. 두 번째 문장부터. 이 씨는 1945년 대통령직을 연임한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 3선 제안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창작되었다. 자, 그래서 이 시에서 시인은 기침을 하자, 가래를 뱉자고 하면서 현재의 부정부패한 현실을 물리치고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돼요? 반영문적 단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작품 넘어갈게요. 지금 작품 2개나 더 남았다. 몇 페이지입니까? 뭐라고요? 215.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케이. 자. 자, 이거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자, 신경님이라는 작가가 썼고요. 이 신경님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본 적이 있습니다. 동해바다 기억나나요? 아, 네. 자, 동해바다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맞죠? 자, 그래서 돌은 막 이제 자라지고 굳어지는데 나는 저 넓은 바다처럼 다 이렇게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어떤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시를 쓴 작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요, 실제 이야기인데 신경림 시인의 제자가요, 결혼을 한다고 찾아왔어요. 결혼을 한다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야. 근데 이미 신경림 선생님은 이제 당시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렇게까지 삶이 부족하지 않았겠다, 그치? 그런데 이 학생들, 그 당시 20대들은 그때 당시가 198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장 노동자로서 사는데 산업화 시대에 이 노동자 인권이나 이런 것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하루에 막 14시간, 열몇 시간씩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월급은 제대로 못 받고 대우는 제대로 못 받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제자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청첩장을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이제 주례를 서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경 시인이 본인이 주례를 서주면서 이 시를 읊어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라고 하면 1970년대쯤으로 보면 되겠네. 산업화되던 시기였습니다. 70년대 맞나요? 80년대군요. 80년대. 자, 볼게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자, 뭐뭐 하겠는가라고 물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요, 겉의 형태가 의문문의 형태입니다. 맞죠? 자, 의문문의 형태인데 사실은 그 안에는 진짜 물어보려는 의도가 있어? 없어요. 물어보는 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의도 없이 물어보는 투의 말투로 하지만 사실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설의적 표현이라고요. 우리나라 문학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 설의적 문법이요, 우리나라 약간 이 사람들의 이 정신에 되게 깊숙이 박혀있는 표현 중에 하나야. 그래서 막 시조나 이런 거 읽을 때도 보면은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말투에서도 사실은 이 설의적인 표현 엄청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의미로 얘기하면 뭐야? 가난해도 외로움 모르지 않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다음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했어요.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떨어져. 자, 이 달빛이 새파랗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요 감각이요. 무엇을 증폭시켜주고 있느냐? 여기 위에 외로움을 증폭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그럼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 이별의 상황. 너와 이별했잖아. 근데 헤어진 이유가 뭐야 그러면? 가난해서. 맞죠? 자,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자, 두 점을 치는 소리. 요거는 새벽 2시를 말해요. 새벽 2시.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통행 금지가 있었거든. 자, 그 다음에 메밀묵 사료 소리에 눈을 뜨면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공장 노동자의 애환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새벽 2시 소리도 들리고 그 다음에 통행금지 막 호루라기 소리도 들리고 메밀묵 사료 소리도 들리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로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묶었습니다. 자,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아니야. 가난해도 두려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가난하다고 해서 그러면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버리지 않았다는 거다. 그렇죠? 어머니 보고 싶소 수없이 배워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이라고 해서 이게 뭐야? 이 내가 지금 고향에 가지고 있는 그리움이죠. 맞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자, 다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왔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자, 다음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는 네 울음. 자,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입니다. 맞죠? 자, 촉각적인 어떤 그리고 또 청각적인 이 감각이 느껴지죠. 자, 그런데 얘가 전부 뭘 말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 나온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형상화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주 달콤하고 행복한 사랑이 아니면 가슴 아픈 사랑이야. 그렇지, 가슴 아픈 사랑이지. 왜 그래? 아까 무슨 상황이었어? 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렇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아니야, 사랑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 모든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까 세 번 표시했던 거 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외로움. 그렇지, 외로움. 다음 두 번째 뭐였어요? 두려움. 세 번째 뭐였어요? 그리움. 네 번째 사랑.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뭐냐? 라고 했을 때 인간으로서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은 어때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하고 그 앞 문장이 어떻게 돼 있느냐? 왜 모르겠는가라고 돼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구조를 잘 보면요. 뭐뭐을로 끝났어. 을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목적어입니다. 맞죠? 우리나라 문장 목적어로 끝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난하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원래 맞는 문장이야. 맞죠? 자, 그러면 문장 순서를 뒤바꿨네. 요거 어떤 표현? 그렇지. 도치의 표현이 쓰여져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1970, 80년대에 산업화되던 시기, 자 여기 이해와 감상이 여기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1970, 80년대에 우리나라 도시 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자주 어린 어조로 풀어낸 작품이다. 자, 자조라고 하는 건 이제 스스로 한탄하는 거야. 내가 나한테 한탄하든 아니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한탄하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자조 어린 이제 목소리로 풀어낸 작품이다. 자, 그래서 이 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있다, 그렇지?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해석을 한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반영론적 관점. 이해되죠? 자, 다음 보험 넘어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970, 80년대 작품입니다. 자, 우리 1970, 80년대 하면요 이슈가 사회적인 이슈가 너무 많아. 사실은 우리나라는 격동의 현대사를 겪었던, 격동의 근현대사를 겪었던 이제 나라기 때문에. 자, 그래서 1970, 80년대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만한 거 했을 때 아까 앞전의 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노동자들의 힘든 삶을 봤어요. 맞지? 자, 그러면 7, 80년대 하면 또 떠오르는 키워드 바로 뭡니까? 분정공시. 맞아요. 바로 민주화죠. 맞죠? 자, 볼게요. 제목이 봄입니다. 봄. 자,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을 잃었을 때도 온대요.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봄이 온다 라고 하는 사실은 당위적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오는 거야. 맞죠? 그런데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요. 그 다음에 기다림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이 기다림의 힘이 다 떨어져서 잃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런 기다림을 잃었을 때마저도 너는 온대요. 자, 그리고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어떻게 온다? 더디게 온대요. 자, 여기서 끊으면 봄이라고 하는 건 더디게 오는 존재야.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기다림을 잃었을 때도 오니까 무조건 오긴 와. 그런데 빨리 찾아오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야. 그런데 이 빨리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마치 봄이 사람처럼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디 뻘밭 구석 가가지고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것처럼, 한눈 팔고 싸우는 것처럼, 그 다음에 지쳐서 나자빠져 있다가 이 다급한 사연 듣고, 바람이 보낸 다급한 사연을 듣고 눈 부비면서 오는 것처럼 천천히 온다 라고 되어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의인화, 봄을 의인화해서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다리고 있지만 또는 기다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쉽게 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그러니까 언젠가 오는 거야.
너무 더디게. 그래서 기다리다 지치더라도 오긴 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봄은 어차피 오잖아, 맞죠? 자, 그런 것처럼 봄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를 보면 눈이 부시대요. 그래서 일어나서 맞이할 수가 없대요. 자, 그리고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서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대요. 자,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가슴이 너무 심하게 벅차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 것처럼 너무 벅차서 이 목소리조차 안 나올 정도로 뭐하다? 감격스럽다 라는 감정, 감격스러운 마음 또는 벅찬 마음, 그 정도로 기다리고 반가운 거야 봄이. 그래서 봄을 안아본대요.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서 껴안아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라고 해서 봄 아까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치? 자, 그럼 봄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찾아온 이런 봄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감정이 느껴집니다.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봄 그 자체라고 본다면 굉장히 이제 겨울이 추웠나 보다, 그치? 조금 어리고 생각을 해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었어서 이 추운 겨울이 빨리 끝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추운 겨울이 빨리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기다리고 있어도 언젠가 찾아올 것이라는 건 알지만 너무 늦게 찾아오는 거야, 봄이. 지금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쌤은 추위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냥 고통스러워. 남들은 막 더울 때 짜증난다, 뭐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이러는데 쌤은 추울 때 불쾌지수가 높아지거든. 엄청 예민해지고 짜증스러워져요. 그래서 나는 겨울을 정말 싫어하는데 요즘 또 한파가 최근에 많이 불었잖아, 그치? 지금 뭐 부산이 뭐 영하 10도 막 이렇게 내려가고 체감온도가 영하 19도. 그날 쌤 밤에 12시 퇴근해서 집에 갔거든요. 네. 아이고. 귀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나는 이 생각을 했어요. 봄 도대체 언제 오냐? 나는 기다림을 잃었어 지금. 너무 기다리다가. 근데 아직도 1월이야. 좀 공감되죠? 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 봄이라고 하는 대상을 너무 기다리고 있는 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잘 안 가. 너무 더디게 와서. 그래서 그 더디게 오는 그 대상을 이렇게 의인화해가지고 어디 가서 싸우고 어디 가서 뒹굴다가 나자빠져 있다가 온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거기에 플러스 그래서 그 기다리는 대상이 오면은 어떻게 한다고? 정말 벅차고 감격스러울 것이라는 어떤 감정을 격하게 드러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시대적 배경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봄이라고 할 때요. 자, 그러면 요거를 내재적으로 한번 본다면, 절대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하면 정말 말 그대로 기다리는 대상이죠. 뭐 너무너무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기다리는 시기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봄이니까 어떤 시간적 배경이잖아, 그치? 봄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재적 관점 중에서 반영론적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본다면 이 봄은 무엇을 상징할 수도 있겠어요? 민주화 또는 자유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언젠간 올 텐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고 막막하고. 맞죠? 그래서 언젠가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정말 감격하고 기쁠 것 같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쭉 여기 있습니다. 이 시의 시대적 배경. 이 시는 4.19 혁명으로 시작된 민주화의 실천이 5.16 군사정변으로 시련을 겪고 유신체제의 억압이 진행된 시기에 창작되었대요. 자, 유신 독재의 그늘이 쉽게 드리워진 한국 사회는
봄은커녕 여전히 추운 겨울과 같은 상황이었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절대적인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마치 봄이 오는 것처럼 현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언젠가는 다시 이제 우리에게 자유나 민주화가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특정 표현들 있죠. 특정 표현들도 같이 한번 읽고 여기 있는 문제들 좀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지금 몇 분입니까? 57분. 오케이. 자, 숙제. 웬만하면 절반 이상 해보세요. 알겠지? 그래야지 연습 때 좀 더 진도 나갈 수 있습니다.